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그녀도 점차 열정적으로 응하며 제 감정에 답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입술이 맞닿고 체온이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도 제 손길에 반응하며 조금씩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더해지자 저는 그녀를 테이블 위로 살며시 눕혔고 천천히 그녀의 옷을 살짝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몸매는 완벽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피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처형은 눈을 감은 채 제 손길을 받아들이며 서서히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천천히 그녀의 몸을 탐색하며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체온이 더욱 뜨거워질 때쯤 그녀도 저를 감싸 안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저는 올해 48살이 되었고 2년 전 코로나로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아내였지만 코로나에 감염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요. 저와 아내는 대학 커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 첫 아이가 생긴 덕분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그 이후로도 참 많은 일들을 함께 겪었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면 아내와 함께한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어렸습니다. 제게 있어 아내는 빛 같은 존재였어요. 항상 상냥하고 웃을 때면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하고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던 사람이었지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다정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 2학년을 복학하고 나서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직후였는데 어쩌다 보니 관심이 생긴 선택 과목에 공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늘 다니던 전공 수업 말고 다른 과 수업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서였죠. 그 수업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저 사람 대체 누구지 하는 호기심 반, 설렘 반이 뒤섞여 있었어요. 머리카락을 말아 올린 상태였는데 커다란 눈이 특히 눈에 띄었고 왠지 모르게 따뜻한 인상을 주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제 머릿속엔 온통 그 낯선 여자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같이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들에게 혹시 저 학생이 누군지 아느냐, 원래 어떤 과에 있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원래 다른 과였는데 전과를 해서 이번 학기부터 이 과 수업을 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과를 할 정도면 자기 진로나 공부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사람이겠구나. 대단하네. 라고 막연히 생각하며 그녀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그 무렵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알바를 여러 개 뛰어야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막 복학한 터라 학교에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동아리 활동도 잠시 접은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용기가 나더군요. 젊음의 패기였는지 아니면 단번에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던 감정 때문인지 저는 그냥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 수업 계속 들으시나요? 하며 용감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했어요. 아내도 저를 경계했는지 네, 듣긴 하는데 왜요? 하는 식으로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두 마디라도 더 이어가 보려고 저도 이 수업 흥미가 생겨서 듣고 있는데 사실 혼자라서 질문도 잘 못하겠고 혹시 스터디를 같이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 풀다 막히면 같이 의논할 수 있겠네요. 라고 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내가 처음으로 저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화의 실마리를 잡고 수업 끝날 때마다 조금씩 그녀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과제나 시험 정보도 공유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무모한 용기였는데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번
두 번 만나면서 서로를 조금씩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사실은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는데 문학 쪽으로 전과를 한 사연도 듣게 되었죠. 제 전공은 IT 계열이라 전혀 달랐지만 대화할 때면 서로의 전공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외로 흥미로웠습니다. 대학 2학년 말부터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고 정확히 6개월 만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인생 최대의 승부수였어요. 돈도 집안 백그라운드도 딱히 내세울 게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내 진심을 보여주자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아내 역시 제 경제적 여건이나 배경보다도 제 성격과 노력하는 태도를 더 높이 사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바를 3개나 병행하면서도 수업을 빠지지 않고 프로젝트 과제까지 꼬박 챙기는 모습을 보고 참 성실하다고 칭찬해 주었거든요. 문제는 대학 4학년 때 터졌습니다. 지금 떠올리면 참 처없던 시절이었어요. 그 전까지 아내와 관계를 가질 때면 늘 피임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고무장갑이라고 부르며 서로 조심했죠. 그런데 어느 방학 때 제가 알바를 정말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여자친구와 어디라도 좋으니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침 항공권 할인 이벤트가 떠서 우리가 향한 곳이 바로 제주도였어요. 동아리에서 나과 친구들과 함께 가본 적은 있었지만 여자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여행은 정말 꿈 같았어요. 바닷가도 걷고 맛집도 가보고 야시장 구경도 하고 스쿠터를 빌려 해변 도로를 달리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준비해간 고무장갑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한 번에 임신하진 않겠지. 라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내도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 서로를 깊이 원했던 터라 결국 그날 밤 아무런 대비책 없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지 5주쯤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 요 며칠째 생리가 안 와. 왠지 느낌이 이상해. 라는 말을 듣고 우리는 급히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테스트기를 건네줬는데 처음엔 제가 그게 뭔지조차 잘 몰랐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테스트기를 보고 아내는 울면서 임신 사실을 전했습니다. 제 머리는 순간 새하얗게 변했지만 남자라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곧바로 들었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을 만큼 진심이었기에 두려움과 걱정보다도 그래. 같이 키우자. 우리 결혼하자. 라는 말을 서둘러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배가 불러오면 당연히 한 학기를 쉬거나 휴학을 해야 할 수도 있었죠.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친척이나 선배 혹은 동네 지인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손을 꼭 잡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내의 언니와 함께 장인어른, 장모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이미 졸업 후 취직해 일을 하고 있었고 상황 파악도 빨랐습니다. 아버지, 동생이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니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라며 분위기를 잡아주었죠. 장인어른은 처음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자네 가진 게 대체 뭐가 있나? 집안 사정은 또 어떤가? 결혼할 때 집에서는 뭘 해줄 수 있나? 하고 물으실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집안은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에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일해 어떻게든 아이와 제 아내가 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인어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에휴 어찌됐든 이미 아기가 생겼으니 내가 뭐라 하겠나. 대신 책임 제대로 져야 할 게야.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때 처형과 장모님이 끈질기게 설득해 주지 않았다면 저 혼자였으면 아마 그대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승낙이 떨어지기까지 2~3시간 넘게 걸렸으니까요. 그리하여 저희는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둘 다 졸업을 앞두고 있고
취업 준비까지 해야 하니 식을 제대로 치를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다행인 것은 제가 전공한 분야가 그 당시 꽤 수요가 많아 취업이 비교적 잘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중견 IT 기업에 입사했고 초봉치고는 꽤 괜찮은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쉬운 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출산으로 몸이 힘든 상태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계속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몸조리나 잘했으면 좋겠다. 굳이 무리해서 공부하거나 취직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는 자신의 꿈을 완전히 놓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많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본인이 원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아내는 출산 직전까지도 틈틈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책을 참고해 과제나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주변에선 저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면 분명 성공할 거다라고 응원했죠. 정말 감사하게도 처영이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고 출산 전후로 아내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초기에 입덧이 심할 때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이나 보건소를 오갈 때마다 처형이 함께 동행해 주었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기쁨과 동시에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맛봤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아기 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아내는 호르몬 변화로 산후 우울증 기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하나씩 배우고 익혀나갔습니다. 아내가 같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도 기쁜 일이었구나라고 가끔 웃으면 저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그때 아내 표정이 참 편안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지날 무렵 처형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 역시 아이를 갖게 되었고 뱃속 아기가 저희 첫째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육아 정보를 주고받고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면서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어쩌다 처형 집에 놀러 가면 조카와 저희 아이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다 보니 비슷한 제품의 분유나 기저귀를 같이 공동구매해 나눠 쓰기도 했지요. 처형 남편분도 좋은 사람이어서 함께 육아 이야기나 직장인의 애환 등을 나누며 서로 응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내가 조금씩 몸이 회복되자 이제 나도 무엇이든 해보고 싶다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내가 너무 무리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회사 생활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아내는 주말마다 자격증 스터디를 하고 대학원 진학까지 생각해 볼 정도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대학을 마치고 아이가 돌 무렵부터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근이 잦았지만 그래도 월급이 조금씩 올라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러다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사실 첫째가 너무 어렵게 태어나고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저희 둘 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째를 길렀고 처형도 있으니 서로서로 도와가며 키우자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했는데 그 무렵부터 제가 조금씩 야근과 주말 근무를 늘려서 추가 수당도 많이 벌고 중간에 신용대출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이사할 때 내가 제대로 못 도와줘서라고 할 때마다 아내는 우리 같이 잘 헤쳐나가고 있잖아. 괜찮아. 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나둘 안정을 찾아갔고 아내는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 조금 더 큰 기업으로 이직에도 성공했습니다. 취업 당시 한창 애둘 키우느라 정신없었는데도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더군요. 마지막에 회사 측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줬을 때 그날 밤 저희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조용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정말 대견하다. 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2년 전으로 돌려야겠네요. 평온하던 일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작스레 흔들렸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면역력이 약하고 천식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주었고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찾아왔고 이번 이틀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한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병원에 함께 가보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상태가 악화되는 소식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코로나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나마 처형이 돌봐주었지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울며불며 힘들어하던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문득문득 대학교 시절 처음 마주쳤던 공개 수업에서의 아내 모습, 장인어른 앞에서 무릎 꿇고 사정했던 순간, 첫 아이의 100일 때 찍었던 사진 등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아내가 청춘을 함께 보냈던 시간, 그리고 부모로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지난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처형은 저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런데도 저를 대할 때는 항상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외모나 신체 조건을 비교하면 농담 삼아 우리 집안의 좋은 유전자는 동생이 다 가져갔다고 처형이 곧잘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키도 좀 더 크고 얼굴 생김새가 조금 더 화사한 편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처형이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처형도 키가 160은 훌쩍 넘고 얼굴형이 예쁜 계란형에다 수수한 듯 하면서도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떤 일이든 앞장서서 해결하려 드는 모습이 있달까요. 아내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처형은 이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경험을 꽤 쌓았던 터라 저와 아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혼수나 예물보다 둘이 처음 살 집의 계약 조건이 더 중요하다고 알려준다든지 막상 결혼식 날 정신없을 테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라고 하는 식이었죠. 저는 그때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고 아내는 임신으로 몸이 무거울 때였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형이 세세하게 도와준 덕분에 저희가 큰 불편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야근도 잦았고 신경 쓸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아내 곁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집안일을 도와주고 싶어도 체력도 시간도 달렸습니다. 그때 처형이 가끔 집에 들러서 임산부가 너무 배달 음식만 먹으면 안 된다며 직접 끓인 미역국이나 영양, 반찬 등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장을 봐 와서 냉장고까지 정리해 주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할 때는 처형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들러 잠깐이라도 집안 청소를 도와주었다니까요. 첫째가 태어났을 땐 더욱 정신이 없었죠. 초보 부모인 저나 아내는 반나절 없이 우는 아기 앞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형이 병원에서 배운 육아 정보를 전해주기도 하고 자신이 이미 육아를 먼저 경험한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본 팁을 공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그 조언 하나하나가 눈부신 빛 같았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나 분유 수유를 병행해야 할 때 얼마 간격으로 수유를 해야 하는지, 트림은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은지 같은 소소한 부분까지도 알려줬죠. 사실 처음에는 나도 잘 몰라라고 말하던 처형이었는데 막상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 온갖 정보를 부지런히 찾아다 주더군요.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이가 한참 뒤집기를 하거나 기어다닐 때쯤 처형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형 남편이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둘 다 성격이 참 잘 맞아서 이 자매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했지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도 딸아이를 출산했고 그러나 곧 임신휴가로 인해 회사 일을 그만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복직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했고 처형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형은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저희 아파트 근처 상가에 매장을 얻어 떡볶이 김밥 튀김 같은 메뉴를 파는 식당이었죠. 내 손맛을 제대로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는 게 처형의 말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가 사는 지역이 꽤 대단지 아파트였기에 장사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상대로 손님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장을 보고 새벽같이 재료를 손질하고 낮부터 밤까지 분식집을 지키며 일하는 걸 보면 참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나 아내 그리고 아이들도 공짜로 맛있는 분식을 자주 얻어먹었죠.
당시만 해도 저희 부부와 처형 부부는 정말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자주 함께 놀았고 주말마다 양가가 모여서 캠핑을 가거나 펜션을 잡고 놀러 다니기도 했죠. 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를 함께 방문하기도 하고 여행지를 함께 정해 미리 예약한 후 연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이 넘쳤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5년 전 처형이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집안 돈을 몰래 빼돌려 내연녀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손해를 크게 본 거죠. 저희 부부도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처형은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주변에선 그래도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처형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너무 컸고 실제로 남편이 그 사건 이후에도 내연녀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고 하니 돌이킬 수 없었나 봅니다. 처형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씩씩했지만 아내가 몰래 제게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언니가 밤마다 혼자 술을 마시고 울곤 한다고 하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위 사람들에게는 괜찮은 척했어도 속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부가 처형에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필요한 건 무엇이든 도와주겠다고 다독인 덕분인지 처형은 분식집을 계속 꾸려나가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른 듯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순간에 그녀가 제 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 지금도 가슴 한구석을 후벼 팝니다. 원래부터 몸이 좋지 않았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아내였기에 바이러스 감염 이후 폐렴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그렇게 빨리 떠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격리된 상태여서 그녀 곁에 있어 주지 못했죠. 그녀는 마지막 순간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우리 가족을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만 하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술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저와 아이들의 삶은 눈에 보일 정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째는 이미 대학 졸업을 앞둔 성인이었기에 제 걱정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지만 둘째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여러 면에서 부모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몸과 마음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당장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먼저 아이들 도시락을 챙겨 주던 아내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퇴근 후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설 때면 끔찍하게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생각 없이 여보, 나왔어라고 습관처럼 말하려다 눈물을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 둘째 아이 역시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갔고 서로의 마음을 돌볼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봐준 사람이 바로 처형이었습니다. 처형도 한참 분식집을 운영하느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가족끼리 잘 지낸다 정도였는데 아내가 떠난 후로부터는 처형이 아내의 빈자리를 대신해준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차려 먹었어요? 둘째 학교 다녀와서 밥은 먹였어요? 처형이 늘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시시콜콜한 것 같아도 그 질문 하나가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제가 마냥 멍하니 앉아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처형이 사다 준 장바구니 속 야채와 고기를 보고서야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였죠. 반찬이 없다고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녀석이 어느 순간부터 이모가 해놓고 간 반찬이 남아있으니 그거 데워 먹어야겠다고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내의 부재를 떠올리며 술잔을 기울이기 일쑤였습니다. 그 시기에 처형이 제게 전화를 걸어 제부, 술 좀 줄이세요. 그러다 몸 상해요. 그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꾹 참지 말고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처형이 새벽녘까지 전화를 붙들고 있어 주거나 직접 집 앞으로 달려와 저를 달래주기도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둘째 아이가 힘들어할 때도 처형이 일일이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가 말문을 열지 못하면 차분히 기다려주면서 얘야, 힘들 때 이모가 있으니 언제든 얘기해라고 해주곤 했죠. 처형은 분식집을 통해 생활비를 벌어 딸을 키우면서도 아내가 입원했을 때는 병원에서 간병 도우미처럼 아내를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대단한 책임감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저와 아내가 늘 그녀를 신뢰했고 가까이 지냈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와 처형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개인적이고 밀접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직후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정 무렵 침대에 누워도 눈만 감으면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옆에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와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고 결국 저는 술 없이는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 무렵 처형이 옆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유품들을 저 혼자서 처리하기도 힘들어하니 처형이 그럼 내가 형부 집 가까이에서 지내며 자주 도와줄게요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실제로 옆동에 살게 되자 처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려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형부랑 둘째가 같이 먹어요라거나 오늘 내가 빨래 좀 돌려놓고 갈게요 하며 살림을 챙겨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와 처형은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종종 함께 아이들 얘기를 나누거나 아내 이야기로 울고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방 안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 때면 처형이 같이 밥 먹자고 문을 두드려 아이를 식탁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처형이 퇴근 후에 분식집 문을 일찍 닫고 와서 저와 둘째를 위해 직접 카레를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처형이 무리하는 건 아닌지 종종 걱정했습니다. 내가 처형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 괜히 민망할 때도 많았죠. 그러나 그녀는 남 돕는 것도 아니고 제부랑 조카들이잖아요. 가족끼리는 힘든 거 있을 때 도와야죠. 라며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갈수록 저와 처형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서적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도 한동안 우울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무렵 처형이 먼저 일주기에 간단히 식사를 마련하고 가족들이 모여 아내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기 행사조차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처형은 식사 메뉴부터 추모 영상 제작까지 전부 계획해줬습니다. 그날 작은 가족 모임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서로 추억을 나눌 때 저는 처음으로 아내가 정말 떠났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준비해준 처형에게 눈물로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죠. 그리고 아내의 첫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기분이 무거우니 우리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평소 씩씩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던 처형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아내를 떠올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가 엄마 생각난다고 울었고 저희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형이 둘째를 다독여주며 분위기를 추슬러 주었고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각자 방으로 향해 잠을 청했지요. 저도 술 기운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 깨어났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처형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궁금한 마음에 조용히 그녀의 방 앞으로 다가갔죠. 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그녀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곰곰이 들어보니 예전에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밝게 웃으며 장난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형은 그 영상을 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한 가족으로 지낸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형은 아내와 40여 년을 함께한 가족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 나왔고 그녀가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둘째는 엄마가 없는 현실을 부정하듯 한동안 학교 수업을 빼먹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눈에 띄게 반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심하게 늦게 귀가해서 제가 화를 내며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가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니 도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또 처형이 개입해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차분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이모도 알 것 같아. 이모도 한때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 그래도 이렇게 도망치면 내가 가장 힘들어질 뿐이야. 라는 말로 아이를 달랬고, 결국 몇 시간 뒤 둘째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제게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처형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분식집도 한동안은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처형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나 배달 서비스를 강화했고, 신메뉴 출시 이벤트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처형이 형부, 조카들이랑 같이 와서 새로 만든 오므라이스랑 컵떡볶이 좀 맛봐요. 평가도 해주고요. 하고 초대하더군요. 둘째와 함께 가게에 들렀는데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의 처형이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이건 매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이 살짝 부족해요. 설탕 대신 조청 같은 거 써보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내자 처형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역시 우리 가족 최고라며 웃었습니다. 아이도 그 순간만큼은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듯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저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펴주고 아이까지 돌봐주는 처형. 둘 다 힘든 시간을 겪고 같은 상처를 조금씩 공유하는 듯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서로를 의지한다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저도 처형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형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 질책했습니다. 진짜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 주더군요. 저와 우리 가족들이 그 아픔 속에서 점차 헤어나오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처형이 점점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없으면 왠지 불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갈 무렵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면 남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감정이 밀려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마다 몰래 외국 영상들을 보며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이 한동안 제 감각을 자극했지만 영상이 끝난 후 조용한 방 안에서 남겨진 것은 언제나 한 가지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처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다 보니 그녀의 나체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외의 모든 모습들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공유한 순간들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보게 된 그녀의 여러 모습들이 머릿속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그녀가 허리를 숙여 무언가를 할 때 헐렁한 옷 사이로 스치듯 보이던 풍만한 가슴의 곡선이 떠오릅니다. 펜션에서 함께 놀았던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방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깜짝 놀라 손으로 몸을 가리던 모습도 선명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아침에 마주쳤던 기억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로 졸린 눈을 반쯤 뜨고 저를 바라보던 그녀. 그런데 그때 그녀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얇은 옷 사이로 자연스레 드러난 몸의 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 순간의 이미지가 머릿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처형이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말자라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녀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강하게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한 방 안에서 그 기억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함께한 순간들이 잔잔하면서도 치명적인 감정으로 다가오고 저도 모르게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저는 매번 스스로를 달래며 잊히지 않을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해지는 기억들. 그것들은 마치 순결처럼 제 안에 자리 잡아 저를 지배하는 듯합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처형에 대한 그리움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이 남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형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눈빛이 복잡하게 뒤섞이며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감정이 단순한 유대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처형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형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가끔씩 신경 써주는 모습들은 단순한 가족 이상의 감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퇴근 후 더는 참을 수 없어 집으로 가지 않고 처형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처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술 생각이 난다고 핑계를 대며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순대와 내장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손님은 없었고 저는 혼자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처형이 순대와 내장 그리고 오뎅탕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하길래 불러 세웠습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 마감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처형. 처형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먼저 드세요.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고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잔을 채우고 가볍게 건배를 한 후 우리는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와 가족 이야기 등을 나누며 한동안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수주 두 병이 비워지고 나니 마음속 깊이 눌러두었던 감정이 점점 끓어오르며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을 빌려 용기를 내었습니다. 처형 당신 좋아합니다. 술 기운이 도는 상태였지만 이 말만큼은 명확하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처형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더니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킨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 내가 착각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너무 창피한 나머지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처형. 황급히 일어나 도망치려는 순간 처형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좋아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녀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며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그녀도 점차 열정적으로 응하며 제 감정에 답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입술이 맞닿고 체온이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도 제 손길에 반응하며 조금씩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용기가 더해지자 저는 그녀를 테이블 위로 살며시 눕혔고 천천히 그녀의 옷을 살짝 올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의 몸매는 완벽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피부를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마다 그녀는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처형은 눈을 감은 채 제 손길을 받아들이며 서서히 긴장을 풀어갔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천천히 그녀의 몸을 탐색하며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체온이 더욱 뜨거워질 때쯤 그녀도 저를 감싸 안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황홀한 시간이 끝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2시간이나 흘러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고 우리는 천천히 몸을 추스르며 함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현실이 밀려오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둘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아이들의 생각, 가족과 친지, 지인들의 시선이 걱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밝혀지면 나보다도 처형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우리는 비밀스럽게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때로는 처형의 집에서, 때로는 모텔에서, 때로는 가게에서
혹은 제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매번 서로에게 약속한 뜻처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처형의 집에서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한 오후,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과 은은한 향초 냄새가 어우러진 거실에서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담담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피어오른 감정은 말 그대로 고요한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거실 한켠에 마련된 소파 위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처형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 역시 미소로 응답하며 가까이 다가왔고,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섞이자 잔잔한 대화는 잊혀지고 서로에 대한 갈망이 한껏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처형의 집 안에서는 오랜 상처가 녹아내리는 듯한 부드러운 키스와 포옹이 오갔고, 그 모든 순간이 서로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이어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텔에서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어두운 복도와 은밀한 객실 문 너머에서 우리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모텔의 조명이 흐릿하게 비추는 침대 위에서 서로의 온기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느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침대 시트 위에 남은 부드러운 촉감과 침묵 속에 서로의 숨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마다 저는 처형의 아픈 기억과 제 슬픔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텔 방 안에서는 달콤한 키스와 부드러운 손길이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우리가 잊고 지내던 순수한 열정과 사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 다른 만남의 장소는 처형의 가게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늦은 밤, 가게 안은 조용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몰래 창고 근처의 한 구석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어둡고 적막한 그 공간에서 서로에 대한 갈망은 더욱 진하게 피어났습니다. 저는 가게의 한켠에 조용히 마련된 의자에 앉아있던 처형에게 다가가 손끝으로 그녀의 팔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감춰두었던 욕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의 차가운 벽돌 냄새와 대비되는 따뜻한 우리의 숨결이 어우러지면서 짧은 시간 동안 그곳은 오로지 우리만의 은밀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때로는 제 자동차 안에서 만남을 갖기도 했습니다. 도심의 한적한 골목이나 밤거리를 달리는 차 안은 마치 도시의 소음과 불빛 속에서 숨겨진 작은 세계와 같았습니다. 자동차 시트에 기대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가로등 불빛 아래서 이루어지는 키스와 포옹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은밀한 낭만을 선사하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순간 잊혀지고 우리 둘만의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단 한순간이라도 현실의 무게를 잊고 온전히 사랑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서로의 열정을 나누며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처형의 집에서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오붓하게 사랑을 속삭였고, 때로는 모텔에서 세상 모든 소란스러움을 잊은 채 순수한 욕망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게의 조용한 한켠에서는 서로의 존재만이 전부인 듯한 은밀한 만남을 즐겼으며, 제 자동차 안에서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한 자유를 만끽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혼한 후 오랜 시간 동안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아내가 떠난 후 홀로 지낸 시간들이 너무 길어 공허함에 빠져 있었기에 서로에게서 위안을 얻는 일이 마치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슬픔이 겹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지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자 했습니다. 처형은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면 이렇게라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로 우리만의 믿음을 나누었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처형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감춰질 수 있을까?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채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여라도 아이들이 우리가 나누는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불현듯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아무리 깊어져도 우리의 선택은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의지하자. 서로가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진실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지 모릅니다. 언젠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비밀스럽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에 기대며 서로의 따뜻한 온기에 의지하며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이 아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tu pas lagi apa? Pas tahun di